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네. 내년에 이제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네. 이 예상 때문에 지금 3차례 내린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네. 금리 인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의 시대가 언제쯤 이제 정점을 찍을 거냐. 네. 이게 항상 관심이었는데 이제 고금리가 이제 정점에 왔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발언이 나온 거죠. 지난주 이제 13일이죠.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이제 3연속 동결했습니다. 9월에 동결했고 11월에 동결했고 이번에 12월에 재차 동결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의 1년 넘게 금리 인하 없다. 계속 그 얘기 그렇죠. 계속 네. 했었어요. 금리 인하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웬걸 이번에는 지금 금리가 이번에 이제 긴축 사이클에서는 거의 정점 근처에 온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너무 의외의 예, 발언이잖아요. 거의 이제 꼭대기에 왔다 이 얘기죠. 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파월 입만 보고 있는데 네. 그 입에서 드디어 나올 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피벗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피벗이 나온 거죠. 이제 피벗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하루 계속 올라가던 것이 이제 동결되다가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년 말에는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네. 기준금리가 4.6% 정도 될 것 같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그 금리 상단이 5.5%거든요. 미국의 네. 기준금리 상단이. 그러니까 한 0.9%포인트 정도 더 낮은 거고 한 클릭당 보통 0.25%포인트씩 네. 내리니까 적어도 0.75%포인트 3번 이상은 낮춰야 4.6까지 간다. 최소 3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이라는 얘기가 나온 그래서 거죠. 이제 3번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최소 3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6까지 가려면 이거 하반기에 몰아서는 못 하겠고 상반기에도 한번 하겠는데 약간 이제 이런 계산까지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혹시 금리 인하? 이제 이러면서 거의 주식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난주부터 목요일 날 잠시 좀 꺾이긴 했지만 이제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산타 랠리,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산타 랠리 시작이 돼서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꽤 좋았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연말에 네. 이거는 결국 이제 파월의 금리나 시사 발언 때문이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잖아요.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이 파월 의장이 참 한번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02년인가요? 이게 금리 이제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려고 할 때 네. 금리 인상을 갖다가 좀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물가가 심하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차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라서 그 지금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했던 게 계속 안 된다. 못 올린다. 못 내린다.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때 한번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예. 좀 더 그렇게 세게 나온 거죠. 신중했군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 중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하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금리 내린다고 이 얘기만 이제 들었는데 예. 하긴 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예. 듣는 거죠. 근데 뭐 워낙 내린다는 얘기를 안 하던 분이 한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분명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데 여운은 남겨놨죠.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를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CPI라고 하죠. 네. 이 CPI가 11월에 전년 대비로 해서 3.1%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 9.1%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3%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고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서 0.2%포인트 더 내려가면 이제 2%대로 진입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2%를 목전에 두고 있고 연준이 이제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대 근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정책을 조금 바꿔야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그대로 지금처럼 가주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는 최고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안 내려가면 물가가 안 내려가면 네. 또 한 번 더 이제 출렁임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인하하겠다고 이제 기조도 밝혔는데 물가는 안정세를 찾을 건가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볼커의 실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폴 볼커 이제 전설의 그 연준 의장 폴 볼커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분이 뭐냐면은 물가가 금리 계속 헷갈리네. 금리를 21.5%까지 올린. 금리를 예, 금리를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렸던 그런 이 시기가 전설의, 있었군요. 예. 네. 전설의 그 연준 회장입니다. 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예. 금리를 21%까지 올린 거예요. 그럼 시중금리는 20% 중후반 30% 그렇죠. 막 거의 뭐 올라가는 30% 거잖아요. 가까이 예. 예금만 해도 예, 그러네요. 예. 20% 넘게 주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1980년인데요. 음. 이 기준금리가 20%를 넘어갔더니 미국 중소기업의 40%가 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 볼커는 계속해서 금리를 고강도로 유지를 해서 결국은 물가를 거의 3% 2%대로 낮춥니다. 10몇 %까지 올라갔던 거죠. 네. 내 사전에 고물가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미국이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이제 그쵸. 치렀어야 됐는데. 네. 예. 근데 이 천하의 볼커도 1979년 10월에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11.5%에서 15.5%까지 4%포인트를 한 방에 올렸어요. 이건 무슨 스텝이라고 하나요? 400bp. 울트라도 막 한참 넘어서는. 울트라도 다리가 찢어지는. 네, 울트라도 4배가 예. 다리가 찢어지는데. 이걸 이제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1년 뒤인 198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또 역사 얘기인데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지미 카터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자꾸 이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죽겠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엄청나니까. 네, 그렇죠. 죽겠다 하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이 눈치를 주는 거죠. 볼커 눈치를 자꾸. 이제 좀 그만해. 적당히 해. 좀 제발 나도 좀 살자. 나도 재선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하도 이제 보다가 이제 압박에 밀려가지고 볼커가 금리를 9%까지 내립니다. 많이 내렸네요. 네, 9%까지 내리는데 물가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정확하게 물가가 예. 움직이는군요. 근데 그래서 결국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그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그렇죠. 됐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 볼커를 자르라 그랬어요. 근데 볼커를 안 자르고 끝까지 놔둡니다. 근데 이 볼커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21.5%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볼커가 실수 없이 조금만 더 고삐를 잡아챘어도 네. 좀 물가가 조금 더 빨리 잡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볼커의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상을 주저했다가 이제 한번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독하게 마음 먹고 금리를 막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슬 놔줬는데 갑자기 물가가 또 올라. 그러면 이제 볼커의 실수가 재현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파월 의장은 절대로 볼커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역사가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네. 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재선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는 되느냐. 상황이에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눈치를 또 엄청 주겠죠. 그쵸. 네. 금리 좀 어떻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파월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는 말년병장입니다. 말 안 듣겠네. 말년병장을 누가 말립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파월 의장은 무조건 아마 물가만 보고 갈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거 우리는 이제 물가만 보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물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2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 수치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상반기는 물 건너갔구나. 이건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가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꺼지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이 산타랠리 네. 또 붕괴가 되고 이게 좀 쑥 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안 내려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안심할 만한 건 유가가 지금 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쵸. 중동이 불안해지고 유가가 오를 것 같다 그랬는데 유가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국제유가가 지금 보면 뭐 WTI든 아니면 뭐 브렌트유든 간에 원래는 그 전쟁들 때문에 연말까지 무슨 $100대까지 오를 수 내년에 뭐 수준이 $90대 뭐 배럴당 $90대 이런 전망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80대나 뭐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어서 네, 확실히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또 유가도 한번 훑었잖아요. 네. 유가도 훑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석유 화석 연료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석유값을 계속 좀 높게 유지하는 게 되게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푸틴도 이제 러시아도 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음. 위해서는 석유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석유값을 떨어뜨려야 이게 이제 꺾이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음. 러시아의 동력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이 민심에 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네. 휘발유 값이 일단 오른다. 이러면 일단 민심이 흉흉해지고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기름값을 또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이제 감산하려고 하는 이제 그 산유국들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감산을 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니 뭐 이란이니 이런 쪽에 이제 제재하고 있던 데를 좀 풀어주는 척하면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엄청나게 팔립니다. 네. 네. 미국이 지금 셰일 오일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음. 있어서 다시 제1위 산유국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감산을 해도 미국이 하도 뽑아내니까 지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기름값 같은 경우는 좀 덜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식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춥잖아요. 지금 춥다가 덥다가 하는데 이게 네. 다 엘니뇨 기상이변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전 세계 식량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완전히 영향을 세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 다음에 관건이 이제 서비스 물가.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서빙도 하고 뭐 머리도 잘라주고 이런 이제 서비스 물가하고 집세. 그런데 미국 월세가 지금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네. 내림세를 가고 있고 이미 그동안은 사실 오를 예, 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기 올랐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조금씩 잡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다시 치솟아 오를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가 좀 이어져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그 추세가 이어지면 금리 인하는 내년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리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코픽스 금리는 오히려 올라서 네, 또 이 그래서 이거 기사가 많이 뭐냐 코픽스는 나오더라고요. 4%는 올랐는데 이게 뭐야 이거 다시 또 이게 코픽스가 근데 이게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할 때 더 들어가는 이제 금리를 이제 종합한 평균을 낸 값인데요. 저도 너무 힘들고 예. 화가 나요. 이게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 기본 자료잖아요. 코픽스 금리 플러스 뭐 추가 금리 얼마 예. 해서 내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를 하신 분들은 이 코픽스 금리에 항상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네. 근데 이 코픽스 금리는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은행이 직전 한 달 동안 취급한 금리를 평균한 게 그 코픽스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쭉 한 거, 그러니까 한 달 전의 금리, 한 달 전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행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뭐 동결되거나 내려간다고 해서 코픽스가 당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반영이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아이고 코픽스 다시 올랐는데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한 달 뒤에 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되고 코픽스 금리도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하고 또 시장금리는 또 약간 시차가 있는 게 그렇죠.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그 기준금리는 인하한다, 뭐 동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코픽스 금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내렸었잖아요. 좀 내렸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시장금리가 연준이 아마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시장금리가 더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코픽스 금리는 상반기쯤에는 좀 하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워낙 요즘 불확실성도 크고 네. 많으니까 사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연준이 피봇을 하겠다, 이제 태세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 네. 지금 여간입니다. 네, 네. 지금 건설사들이 여러 개가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종금사, 뭐 증권사 이런 쪽에서 부동산 PF 대출 많이 해줘서 지금 이게 이제 자금이 이제 경색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이제 또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금리를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조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내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한 중금리 수준에서 네. 금리가 안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리가 뭐 다시 옛날에
코로나 때처럼 1%대 뭐 이렇게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3% 4%대에서 쭉 그냥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들. 그리고 이미 지금 상태가 원래 한미 기준금리를 좀 보면서 한국이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래야 이제 뭐 이렇게 흐름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왔었는데 역전된 지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전망해 왔던 어떤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한국 기준금리가 딱 이렇게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외 상황에 대해서 그 각 나라별로 이제 펀더멘털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있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천차만별로 이게 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측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바람대로 좀 내년에 좀 경제 이자 상태가 좀 낮춰줘. 네, 저도 안정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올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내년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